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입니다. 가계부채,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에서도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큰데요. 진정으로 해법은 없는 것인지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원전은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환경 문제와 사고의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다시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하면서 각 당의 원전 에너지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전망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양시장은 얼어붙고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상승하고 있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80%를 넘었고 가처분 소득의 150%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쓸 돈이 줄면서 지갑은 닫히고 있습니다.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경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그 국민 총생산의 한 82% 정도 되고 또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153%인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네, 그 GDP 대비 그 가계부채 규모 그 수치 자체는 어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든데요. 네. 왜냐하면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가계부채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는 아마 그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서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치가 이제 150% 좀 넘는 걸로 나오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요. 네. 이게 이제 OECD 평균이 한 130% 정도 나오니까 그거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많지는 않은데 이제 북구에 있는 몇 나라와 호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걸로는 이게 이 정도까지 사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가계 소득이 증가율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거는 아마 우려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빚이 늘어나는 게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그 2월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요.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오히려 빨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일단은 작년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로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제 은행권에 먼저 적용이 되면서 네. 이제 은행 쪽에서는 사실 그 증가 폭은 2016년 한 해의 증가폭은 2015년의 증가폭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히려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제 여전사 쪽에서 작년의 증가폭이 2015년 증가폭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증가한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건 아마 그 규제 자체가 은행에 먼저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규제가 다시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니까 네. 질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가계부채의 질 자체가 좀 낮은 그런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부채 규모가 이제 더 이 제2금융권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건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전성이라는 게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이런 건데. 네. 이게 아무래도 대출의 질이 낮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그 차주 입장에서는 네. 제2금융권이 이제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은 금액을 빌려도 더 이제 소득으로 상환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대출자들이라는 게 대부분은 취약계층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이분들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과는 관계없이 어찌 보면은 당장에 필요한 생계비를 위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예.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분들이 대부업체라든지 이렇게 더 질 나쁜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가는 그런 풍선 효과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풍선 효과가 이제 또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점에서는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이게 민간금융에 계속 맡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제 공적 부문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나 이런 걸 통해서 흡수를 해주는 게 맞는지의 그런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는 제 생각으로는 서민금융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들의 이제 자금 수요를 흡수해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민금융을 누가 맡아주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며칠 전에도 이제 요새 통계가 나왔지만은 서민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리고 이제 내수도 침체돼 있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계부채 1,400조 정도 되는 가계부채가 정말 우리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거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정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게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이제 그게 먼저 한계 가구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고요. 네. 어려운 가구가 어떤 가구들인지 먼저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그 가구가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해보는데 네. 그게 뭐 다 기관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계 가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수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에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런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분들이 연체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이제 주거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괜찮다고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일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대형 방안으로 뭐 당국에서 어떤 걸 생각을 뭐 하고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했던 거는 네. 그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한테 이제 금리 인상 예를 들어서 한도를 씌워준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 네. 이런 비용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정부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이제 담보권 실행 유예 같은 것도 이제 아주 급격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금리 뭐라 그럴까 캡을 씌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제 한국의 이제 앞으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도 금통위원 중에 한 분께서 언론에 나와서 미국하고는 방향을 달리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이 전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리가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랑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리 통화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는 이제 다 동의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시장 금리도 따라가거나 아니면 먼저 가거나 이렇게 같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네. 아마도 이제 최대한 천천히 올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그렇죠. 그게 그 외환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 여건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아마 그런 면에서 금통위원께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꼭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가계부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규모가 이제 1,400조 이렇게 되면은 이 규모가 갖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규모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사실은 논의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그 LTV라든지 DTI 규제 같은 거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 상환을 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기 상환을 받는다든지 해서 네. 이제 외부에서 보는 그 숫자 자체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네. 그게 그 숫자 자체가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네. 그거보다는 이게 가계부채 크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로 아주 크게 러프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둘 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그 대출 종류별로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고용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펀더먼탈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하겠느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규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먼저 제대로 좀 찾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네. 오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연구원 박종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경제 공감 사전은 경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새롭게 써주시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은 가계부채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지적했듯이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 대출 갚기는 녹록지 않고 금리 인상 부담에 정부의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계부채 부담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느끼는 대출 이자의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든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유익한 정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참 많으시죠.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에 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들으시고 경제 톱 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매매는 줄고 전월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3월은 청약시장 성수기인데 청약 미달이 40%나 되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라는데 아파트 청약 고민하신 분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충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는 줄고 전월세는 거래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네, 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인데 올해 네.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9일 현재 총 15,176건으로 17,000건을 웃돌았던 지난해 1분기보다는 2,000건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실제로 1, 2월 거래량은 모두 작년보다 줄었고요. 네. 3월 역시 29일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28일 현재 총 5만 건을 웃돌면서 이미 작년 1분기 전체 거래량인 4만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구별로 보면 이 강남 4구의 경우에는 1, 2월은 예년보다 매매 거래가 줄었다가 3월 들어서는 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전월세 거래량은 강남과 강북 모두 전반적으로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매매 거래는 주는데 전월세가 늘어나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좀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눌러 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죠. 네, 집을 사더라도 일단 집값이 더 떨어진 뒤에 사자는 생각으로 좀 매수 시기를 좀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네. 다만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합니다. 네. 봄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이 3월은 이 봄 분양 성수기가 이제 시작되는 달인데 네. 올해는 아직 겨울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 분양 정보를 보니까 이 3월 청약을 진행한 28개 단지 중에서 11개 단지 40% 정도가 좀 미달이었습니다. 이 4개 사업장은 2순위에서 좀 가까스로 청약을 마감했고요. 1순위 마감은 13곳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도 청약 미달 비율이 6%포인트나 올랐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22%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네. 이 정부가 청약 규제를 강화한 데다가 이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그만큼 좀 청약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좀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 수요가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1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015년 2월 이후에 2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작년 7월에 연 2.66%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7개월 연속 오르면서 0.53%포인트나 뛴 겁니다. 네. 이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 1월에 2.04%에서 지난달에는 2.07%로 지금 0.03%포인트가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일반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는 지금 또 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그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보니까 3.38%로 전월보다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진 건 작년 8월 이후에 6개월 만인데요. 네. 집단대출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0.02%포인트가 내렸고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0.04%포인트, 또 일반 신용대출은 0.0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예금금리도 좀 떨어졌는데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를 보니까 1.49%로 0.02%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기예금 금리는 1.44%로 0.03%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서 금리가 2%가 넘는 상품의 비중이 0.1%에 불과해서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은 주담대하고 이제 주담대 그 금리하고 일반 대출 금리가 이게 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좀 의도적으로 좀 금리를 좀 높이 잡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실손보험, 이게 이제, 웬만한 가구에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네. 실손보험 상품이 이제 새롭게 좀 출시된다면서요. 네, 4월부터 새 상품이 나오는데, 네. 새 상품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좀 나눈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기본형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질병과 상해 진료를 좀 보장하고요. 네. 다만 여기에서 이 과잉 진료 논란이 좀 있는 항목은 좀 특약으로 따로 떼냈습니다. 특약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 또 미용 주사나 마늘 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 또 이 비급여 MRI 검사 등인데요. 네. 이 세 가지 항목은 필요하면 따로 가입을 하도록 해서 기본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좀 대폭 낮췄습니다. 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제도도 좀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늘 주사 같은 거는 특약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료는 얼마나 싸지게 되나요, 이번에요? 기본형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평균 25% 이상 쌉니다. 현재 40대 여성의 실손 보험료가 한 월 평균 21,000원 정도인데요. 네. 새 상품은 13,800원까지 내려가면서 35% 정도 좀 싸집니다. 3개 특약에 모두 가입을 해도 평균 월 보험료가 18,000원 정도여서 지금보다는 16% 정도 싸다고 합니다. 다만 이 특약 항목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이 지금은 20%인데 30%로 올라가는데요. 이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2만 원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3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또 이 새 상품의 특약 같은 경우는 연간 누적 보장 한도와 횟수도 좀 제한이 되니까요. 이 특약 항목 이용이 많은 분들은 기존 실손보험이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새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실손이라는 게 이제 실손 든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 실손 들어서 굉장히 이득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는 이번에 바꾸면서 새 상품이 나오면서 보험료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 좀 있었습니다. 이 항목들은 이제 보험사가 대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던 항목들이었는데 네. 이 부분을 따로 떼내서 네. 따로 보험을 매기고 기존의 기본형은 그만큼 좀 보험료를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청년 3명이 만약에 전셋집을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게 사실입니까? 네, 이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 범위를 좀 확대하기로 했는데 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는 이 다른 지역에서 온 저소득층 대학생 또 취업준비생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청년 여럿이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좀 찾아서 오면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이 소액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으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대상 주택은 전용 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수도권은 최대 8천만 원, 광역시는 6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그 금액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젊은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이 뉴스 여러 가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톱뉴스는 어떤 걸로 정하시겠습니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 네. 부담대 금리가 7개월 연속 오르면서 그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내년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국내 시중금리 역시 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른 파급 효과 또 부작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잇따른 원전 사고,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탈핵, 그러니까 핵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죠. 탈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성명까지 등장했고요. 이제 장미 대선이 본격화하는 시기에 핵 에너지 정책 관련 요구와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전기는 부족하다고 하고 전기값은 비싸다고 합니다. 늘 딜레마죠. 아직 대선 주자들의 명쾌한 원자력 정책은 들리지 않는데요. 최근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 논란과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석윤열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7일에는 고리 원전에서 그리고 28일에는 월성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은 지뢰밭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번 그 사고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뢰밭은 다소 조금 과장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전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월성에서 네. 일어났던 사건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고리 건도 사실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된다는 게 조금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그 운영자나 규제자가 원한이 하고 한 손이 되겠죠. 조금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네. 아니겠지만요. 네. 지금 사고가 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게 같은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호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한울, 옛날 울진이죠. 어떤 네. 거는 월성이지만 또 호기가 달랐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형이 같다는 것이죠. 아, 유형이요? 냉각수가 네. 흘러나온다. 또는 뭐 해결료 집합체를 옮기다가 떨어뜨린다. 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그 안전에 문제 없다. 방송 나오죠. 물론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렇게 잔 사고 또는 고장이 있다 보면은 큰 사고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네. 소위 뭐 한의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좀 더 그 문단속하는 그런 그 현명함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렇게 이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고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네. 특히 그 인구 밀집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원전의 수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 영화 판도라도 그랬지만 말이죠. 국민들이 느끼는 특히 이제 원전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도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네. 그 후반에 가면은 이제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은 근데 네. 그 냉각수가 새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거의 60년 넘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막았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보면은 그 흐르는 게 새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반사처럼 일어나긴 합니다. 단지 그게 허용치보다 작다는 건데 아무리 작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넘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그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하셨죠. 네. 우리나라는 원전 밀도, 인구 밀도를 보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미국, 캐나다 같은 데 보면은 일본도 그렇지만은 기껏해야 10,000명, 10만 명인데 우리는 공이 하나 둘 더 붙지 않습니까? 네. 100만 명도 아니고 300만, 500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사고 났을 때 영향이라는 거는 100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국식으로 캐나다식으로 괜찮을 거야 하다가는 큰 거를 다칠 수도 있으니 이번 차제에 이 반면 교사를 삼자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에 있어서는 선진국 참조하자 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싫든 좋든 30년을 넘기 시작하고 40년을 향해서 갑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근데 이게 역조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조가 앞쪽이 올라가 있고 뒤쪽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뒤쪽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접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을 잘했으니까 상위 수치가 좋으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큰 다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원전 수면 연장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도요. 그때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너무 그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도 회의에 참석하셨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원자력 쪽이면은 소위 그 밀실 행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직 그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성 1호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당시 있었습니다. 네.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돼 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서는 거수기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소위 그 미국식 고무도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전문가로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지만은 항상 그럴 때는 그냥 그 회피해 나갑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이런 대안을 썼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법이 좋은 거거든요. 일단 미봉처는 언젠가는 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석했을 때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면서 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좀 뭐라 그럴까요? 쓴소리라고 그럴까요?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물론 많이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소수 의견으로 좀 몰려버리고요.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소수 의견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가게 되죠. 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 행정의 문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책임지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괜찮다, 더라 하고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게 후쿠시마의 교훈입니다. 그때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럴 수가 있다. 지진 내일 15m, 20m가 온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 설마 하다가 당했잖아. 그게 후쿠시마의 진정한 교훈인데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또는 규제자가 그걸 배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참 좋은 교훈을 우리가 좀 새겨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은 모든 이슈가 이제 새롭게 조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원자력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 이런 야3당은 일단 그 신규 원전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반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이제 답변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각 당의 의견들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어떤 제안을 하게 될 정책 제안이죠. 네. 거기는 그 보관 또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런 그 의견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대안이 뭔가? 예를 들어서 공화당은 미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원자력 친원자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트럼프는 나름대로 대안, 청정, 석탄, 기타 이런 걸 해가지고 길을 뚫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이 다시 살아날지는 미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재생 가능의 신재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들 그리고 태생적인 문제들 바람이 항상 불지 않고 햇볕이 항상 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지 문제, 축전지 문제 또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청정한 화석 연료 문제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탈핵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이고 국민 몫이고 전기세가 2배가 아니고 3배, 5배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이냐. 물론 아끼시면 되죠. 효율 높이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대안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주장한다면 그건 아주 적법하다고 봅니다. 네. 그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원자력 학회는 정치적인 탈핵 결정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이 원자력 학회 그 입장의 그 내용은 뭐고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요체는
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은 자 얼핏 들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게 수조 원 또는 뭐 10조 원에 가까울 수가 있다.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냥 허리띠만 졸래 맨다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공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밖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점에서 잘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자력이 세계 끝이 아니거든요. 이 다음가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에너지를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당분간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 1000년 가는 마지막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자력 학회가 있다면 우리나라 학교는 아니겠지만 그건 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미로 받은 뭐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뭔가 더 기가 막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부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한 주간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부동산 전망대. 3월 말의 부동산 전망대는 안개가 낀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연일 공급 과잉 우려와 가계부채 부담에 관한 뉴스는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부동산 이슈와 흐름,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네, 지난 초겨울부터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실 거론이 됐었는데 막상 봄 되면서 그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 좀 희한한 얘기긴 한데, 그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전국 미분양 물량이 한 6만 호가 넘어선 것으로 보여서, 공급 과잉이 우려가 꿈틀대고 있긴 한데, 국토교통부 자료 따르면은 이제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해서 한 3% 정도 증가했고, 그래서 약 한 6만 1,063호 정도 됐다고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 한 2만여 가구 정도로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수도권은 한 4.9%가 감소했고, 반면에 지방이 한 4만 3천호 정도 돼서 전월 대비해서 한 6.6% 정도가 올랐거든요. 미분양이 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아직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좀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약 2018년까지 한 70만에서 한 80만 가구 정도가 풀리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공급이 좀 늘어나고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미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 과잉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일부 신도시라든지 특지지구 등 갑자기 뭐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수도권 지역은 좀 실수요층이나 세입자들이 좀 들어갈 집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공급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사실은 입지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 등 어떤 주거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인기가 있고 사람이 몰리고, 그다음에 좀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이제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입주 물량이 좀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계속 없게 되는 어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남 3구는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강남 3구의 집값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주요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재건축 아파트의 비중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가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재건축 과제 중에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어떤 그런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좀 사업이 좀 빨리 진행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가격이 단기간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재건축 수요나 재건축 투자 혹은 이제 입주,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또 그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쳐서 그 강남 시장의 강남과 집값이 좀 오른 것 같고, 그 외의 지역들은 좀 강남과는 좀 다른 어떤 실수요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남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부채, 우리 이제 조금 전에도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지금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이제 정부가 다시 작년 11월에 그 대책을 내놓은 이후로 부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이제 미국 금리 올라간 거를 그 반영을 해서 한국 금리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부담들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2007년, 2006년 뭐 그 집값이 한창 거품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올 때 변동금리를 보면 약 한 7%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나 DTI나 LTV나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어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대출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금리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지금 지난해 11.3 대책 이후에 계속 돈줄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돈줄이 자금 여력이 안 된다면 이제 주택을 쉽게 사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규제 정책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어떤 상승장보다는 어느 정도 보합이라든지 약보합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게 이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부메랑이 돼가지고서 다시 이제 집 사는 게 어려워지고 집값은 또 내려가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또 다시 과거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2010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 시장이 불황을 겪으면서 자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깡통주택이나 깡통 전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지 않을 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유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결국에 이런 깡통주택이나 전세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그때와는 다른 게 사실은 이제 금융 어느 정도 그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어느 정도 저희가 적정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DTI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과거 한 2007년처럼 이렇게 LTV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소장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출 부담이 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 3년 동안은 어쨌든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규제도 정부가 규제 정책을 좀 전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 처분을 좀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이제 사실은 강남권의 그 이 집값 그 건축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당히 많은 영향을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2006년에 도입됐고 2017년까지 뭐 한시적으로 유예는 됐지만 사실은 이게 결국에 최고 50%까지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관리 처분이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어떤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개포주공 1단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에서 벗어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3 대책 이후에 이전의 가격으로 지금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규제가 재건축,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네.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을 지금 사느냐, 뭐 하여간 그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규제 방향들이 정해지기 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주택의 보유 여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매도 시점을 좀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좀 입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주거 인프라나 어떤 주택 매입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천천히 매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2786번님, 왜 빚은 갚아도 줄지 않는 걸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째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름다운 꽃망울을 볼 수 있는 소중한 때이니만큼 행복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